우리가 미래의 전투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목표물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게 파괴적인 무기를 투하하는 비행기를 상상합니다. 실제로 다가오는 차세대 전투기는 주로 전자전, 센서 분야, 그리고 드론 지원에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언급한 것이 바로 로열 윙맨 개념입니다. 무인기는 전투기의 확장된 팔, 아니면 확장된 날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전투기의 시야를 가시거리 너머까지 넓혀주고 미사일을 유도하며 필요하다면 유인 전투기를 대신해 공격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종의 설계가 심층 테스트 중이어서 가까운 미래 분쟁에서는 유인 전투기를 지원하는 무인 항공기가 실전에 투입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개념화에서 현실로 로열 윙맨 설계와 조달 역할, 그리고 교리. 현재 우리가 흔히 드론 기술이라고 부르는 분야에는 두 가지 주요 발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치명적인 자율무기의 등장입니다. 쉽게 말해 전장에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 치명적인 드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그 주제에 관한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 더 알고 싶으시다면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요. 여러분의 시청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요 드론 개발은 협동 전투 항공기, 즉 CCA라고도 불리며 더 멋지게는 로열 윙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용어가 확실히 더 멋지죠? 협동 전투 항공기보다는 로열 윙맨이 훨씬 말하기도 쉽죠. 하지만 미국 공군은 공식 명칭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이제 로열 윙맨이라는 개념은 군사교리 발전에 있어 논리적인 단계이며 수십 년 동안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입니다. 이 개념은 수년간 공학연구실에서 천천히 개발되었습니다. 드론은 처음에 감시와 정찰 플랫폼으로 시작해서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으며 처음에는 인간 조종사를 완전히 대체할 만큼 그 역할을 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드론의 능력이 더욱 발전했고 전투에서의 사용이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으로 넘어가면 수많은 전투 영상에서 드론이 양측 모두에 의해 대보병 거점 방어부터 생산시설과 중장갑 차량에 대한 중장거리 타격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집중적인 개발과 고도로 정교한 AI 엔진의 혁신 덕분에 오늘날의 드론은 불과 수십 년 전 가장 야심찬 개발자들만이 상상했던 수준의 자율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예를 들어 최근에 저희가 영상을 올린 엑스페트과 같은 극도로 자율적인 설계는 놀라운 수준의 자율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도움 없이 이착륙을 하고 스스로 비행 경로를 계획하며 목표물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교전하는 능력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죠. 엑스페트과 같은 설계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최소한 12개 이상의 다른 설계들도 모두 이른바 유인 무인 협동, 즉 MEUMTI라고 불리는 지원 역할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항공우수성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정의한 MEUMTI는 인용하자면 병사, 유인 및 무인 항공기와 지상 차량, 로봇, 센서의 동기화된 운용을 통해 상황 인식 능력 향상, 더 강력한 타격력, 그리고 생존성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용 끝.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유인 무인 협동은 전투 항공 분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에서는 6세대 유인 항공기가 본질적으로 다수의 무인 항공기를 통제하여 유인 항공기와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유인 항공기에 탑승한 인간 조종사는 강력한 전투원에서 매우 뛰어난 무인 항공기 전체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그 역할이 격상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직접적인 역할보다는 감독하는 역할에 더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이 교리에 대한 모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충성스러운 윙맨과 무인 전투 항공기의 차이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용어가 동의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며 인터넷에서는 마치 같은 의미인 것처럼 혼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충성스러운 윙맨 또는 CCA는 전방 정보 수집, 장거리 타격,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유인 항공기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어층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공중 전투 차량입니다. 무인 전투 항공기는 비슷해 보여도 설계상 더 높은 자율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CCA 역시 지휘하는 유인 항공기가 격추될 경우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이들은 현장이나 공중 지휘 체계의 일원으로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UGAB는 심층 침투 타격과 같은 매우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CCA는 지휘관, 즉 보통 CCA 함대와 함께 공중에 있는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통제하게 되지만 UCAB는 실시간 입력에 덜이 의존하면서
간단한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저기로 가서 대공포에 폭장을 투하하고 지형을 스캔해 적 움직임을 탐지한 뒤 기지로 복귀하라. 이런 식으로 지휘관은 UCAV에 일련의 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는 긴급 변경이 없으면 실시간 입력 없이 항공기 행동만 감독합니다. 로열 윙맨과 UCAV 사이에는 설계와 교리면에서 많은 부분이 겹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로열 윙맨 개념은 경제성이 매우 뛰어나며 이것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능력을 가진 CCA를 배치할 계획이지만 설계에 인간 조종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계와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조종 속에 살아 숨쉬는 인간이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 외에도 모든 유인 항공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생명 유지 장치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조종사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 장치, 그리고 G포스 과부하로 인해 너무 많은 혈액이 조종사의 뇌로 가서 의식을 잃지 않도록 막아주는 G슈트 등이 포함됩니다. 특수 헬멧, 조종사의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전체 컴퓨터 시스템, 통신 시스템, 그리고 조종사가 항공기에서 탈출할 경우에도 함께하는 비상 생존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조종사는 AI 엔진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무인 항공기는 생명에 대한 위험 요소를 없앤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인 항공기에서는 생명 유지 장치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훨씬 저렴해집니다. 조종사는 지휘관과 소통할 수 있는 고성능 AI 엔진으로 대체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로열 윙맨 분야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현재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와 거의 동일한 설계를 개발하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열 윙맨 설계는 유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방산업체들의 공식 입장입니다. 기존 12가지 설계의 세부 내용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어 BAE 시스템즈는 템페스트를 유인기와 무인기 두 가지 버전으로 구상했으며 두 버전 모두 전투 그룹을 형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미 공군은 이미 약 30개 업체가 CCA를 개발 중이며 약 1000대의 로열 윙맨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00대의 F-35와 200대의 차세대 항공우위 전투기 각각에 2대의 로열 윙맨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미 공군은 2029년까지 약 89억 달러를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로열 윙맨이 2000대로 늘어나면서 이 계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이 시작될 때쯤에는 미 공군의 필요에 따라 주문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로열 윙맨 개발의 두 번째 형태는 더 작고 저렴한 CCA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6세대 전투기만큼의 능력은 없겠지만 이들 역시 자체 무장을 탑재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량으로 배치될 수 있으며 저렴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쉽게 대체할 수 있어 소모전에서 훌륭한 플랫폼이 됩니다. 보잉 고스트베터와 크라토스 발키리는 이러한 유형의 CCA 개발의 예시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 공군은 두 단계의 로열 윙맨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계들에 따라 두 가지 설계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크리먼트 1 CCA는 첨단 센서와 표적 지정 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주로 유인 항공기의 추가 탄약 수송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인크리먼트 2 CCA는 기존 설계에 스텔스 기능이 추가되고 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전자전, 방공망 제압 등 더 직접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필요하다면 유인 항공기의 미끼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접근 방식은 두 설계 그룹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그립니다. 이는 현재 은퇴한 공군 전투사령부 사령관 마크 D 켈리 장군이 암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인터뷰에서 마크 D 켈리 장군은 CCA 가격이 두 범주로 나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범주는 인크리먼트 1 CCA로 비용은 저렴하지만 날마다 서로 다른 임무로 제한됩니다. 다른 범주는 인크리먼트 2 CCA로 준비 시간이 거의 들지 않아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충성스러운 윙맨이 될 것입니다. 켈리 장군은 더 비싼 CCA를 F-35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우리는 F-35에게 오늘은 이 특정 웨이브폼을 제밍하고 내일은 감지 임무를 하고 셋째 날에는 사격 임무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할 일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더 비싼 충성스러운 윙맨도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윙맨의 역할과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리를 얘기하면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인간 조종사가 가지 않을 곳에 윙맨을 투입해 총알바지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지만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단순히 적을 교란하기 위해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미 공군이 따를 교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전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과 로버트 스콧 잡 소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로버트 스콧 잡 소장은
CCA의 경제성을 강조해도 일회용 플랫폼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그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켄달 장관은 이 문제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CCA를 원격으로 조종되는 타겟팅 포드, 전자전 포드의 버전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는 현재 유인 항공기 날개 아래 탑재무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가미카제 드론처럼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CCA의 격추는 6세대, 5세대, 4세대 전투기 격추보다 훨씬 덜한 손실입니다. 미 공군은 이들을 대량 배치해 유인 항공기 보호만으로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들은 회수 가능한 역할로 운영되며 CCA를 무모하게 희생시키는 것은 교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유인 항공기를 대신해 피격을 감수하는 일은 충성스러운 무인 윙맨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인간적인 측면에서 조종사가 살아서 집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고, 둘째로는 CCA가 유인 항공기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3년 켄달 전 장관은 설계 중인 드론이 F-35 가격의 일부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023년에 F-35 한 대를 약 8천만 달러에 살 수 있고 리퍼 드론은 약 3천만 달러가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로열 윙맨이 둘보다 더 저렴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걸 보게 될 때까지는 믿기 어렵습니다. 결국 군수 조달이니까요. 켄달은 CCA 도입에서 경제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가격에 너무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대하는 숫자에 맞춰 만들게 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능력에 맞춰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용 끝. 본질적으로 CCA는 경제성보다는 높은 성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될 것이며 아무리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일지라도 CCA는 소모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열 윙맨 교리는 이들이 도입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재정립될 것입니다. CCA가 아직 실전에 적용된 사례가 없어 실제 전투 투입 시 일부 변경이 예상됩니다. 동시에 유인 항공기처럼 CCA도 운용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선 사항에 따라 운용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처음에는 대공 임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유인 항공기와 가미카제 드론이 공격 후 특정 지역 정찰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들은 유인 항공기와 수송기 호위, 접근 요격기 격퇴, 지상 대공 요소 제거 임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미 공군은 로열 윙맨을 수백 가지 역할을 맡길 요소로 봅니다. CCA는 동급 전투에서 전력과 수량을 제공할 것이며 이는 항공기의 저렴한 비용 덕분에 미 공군이 적을 압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곧 현장에서, 더 정확히는 공중에서의 우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가장 큰 이점은 태평양 전쟁터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CCA는 유인 전투기와 폭격기의 감지 및 타격 능력을 확장시켜 모선에 부착된 또 다른 눈과 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켈리 장군은 태평양 전구에서 유인 무인 팀이 유인 전투기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최대 사거리까지 이동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 75% 지점에서 하강하여 CCA가 더 멀리 이동해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CCA는 단순히 유인 전투기의 사거리 밖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인 전투기가 최대 항속거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채공 시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CCA는 또한 CCA를 지휘하는 유인 전투기를 향한 관심과 화력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켈리의 말에 따르면 더 많은 CCA가 투입된다는 것은 현장에 더 많은 센서와 통신 노드가 생긴다는 의미이며 이는 단순한 화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 번 입증되었습니다. CCA를 사용하는 또 다른 장점은 킬체인을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 조종사는 자신의 감각과 다양한 센서를 활용해 전술 환경을 파악하고 그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전술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CCA들은 공통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일한 두뇌처럼 작동하지만 6 또는 7대의 CCA가 두뇌의 센서 역할을 하게 되어 단일 유인 항공기에 장착된 센서 세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켈리 씨는 적의 탐지, 식별, 추적, 무기 사용, 그리고 평가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 데이터는 모든 CCA와 공유되며 이 모든 과정이 기본적으로 즉각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전자기 감지에 해당하는데 인간인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현대 항공기 센서는 그 특정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충분히 넓은 지역에 걸쳐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면 어떤 것도 탐지 구역을 탐지되지 않고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멋지고 첨단 기술 같고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모를 것처럼 들리지만
로열 윙맨은 현실과는 아직 매우 거리가 멉니다. 이 개념은 실제로 여전히 몇 가지 큰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전에는 실전에 도입하거나 배치할 수 없습니다. 로열 윙맨의 주요 문제와 이상적 작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너무 지루하지 않게 하이테크 용어는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로열 윙맨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해석 가능성과 통제 권한 이전입니다. 이는 지루하고 복잡하며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현재의 다중 에이전트 알고리즘은 인간 조종사와의 해석 및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제 CCA에게 통제권을 넘겨야 할지 결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특히 긴밀하게 조정된 전투 환경에서 더욱 그렇고 드론 전투 운용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한 해결책은 유인 항공기 한 대당 로열 윙맨을 2대 이하로 두는 것이지만 전투 조종사 입장에서는 전체 CCA 군집을 지휘하고 싶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임무 수행 문제입니다. 현재 시뮬레이션에서 CCA는 복잡한 전투 환경에서 실패율이 높습니다. AI가 목표물 탐지와 식별, 라곤, 유인 항공기 무기 유도 정보 전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문제, 즉 AI 알고리즘의 안정성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표적이 라곤 과정 중에 사라지면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완전히 멈추게 되고 다시 탐색 모드로 돌아가 표적을 다시 찾고 식별한 뒤 라곤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CCA가 실제 환경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 빠르고 간소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이론적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제인 조종사와 CCA 간의 해석 가능성 부족은 로열 윙맨의 가시거리박 협조 체계를 분해하고 이중계층 학습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열 윙맨은 유인 항공기가 바로 뒤를 따르도록 미리 정해진 경유지를 따라 전투 작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 모델에서 CCA들은 교전 시작이나 목표 고정 전까지 완전한 자율성을 갖지 않습니다. 안전 구역에 있는 동안 그들은 정해진 경로로 이동하며 인간 조종사는 자율권을 주지 않습니다. 표적을 획득하고 고정하는 문제는 사살 구역을 도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 표적 획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또한 세 번째 문제인 탐색 모드와 라곤 모드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CCA가 사살 구역 내의 모든 것에 자동으로 라곤하기 때문입니다. 치유존 밖의 모든 영역은 추적 상실 구역으로 간주되며 표적이 추적 상실 구역에 들어가면 CCA는 자동으로 라곤 과정을 중단하고 표적 탐색 및 획득 모드로 되돌아갑니다. 이 모델이 적용되면 유무인 협업 환경을 사실상 완성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배치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로, 로열 윙맨은 미리 정해진 웨이포인트를 따라 비행하고 유인기는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킬존에 진입하면 식별되지 않은 모든 것은 즉시 위협으로 간주되며 즉각적으로 라곤 과정이 시작됩니다. 로열 윙맨이 표적을 라곤하는 동안 유인기는 더 멀리 떨어진 공격 위치로 기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인기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게 되지만 CCA가 유도하는 최신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 덕분에 여전히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놓치면 로열 윙맨은 즉시 탐색 모드로 전환하여 표적을 다시 찾고 라곤을 시도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만약 표적을 찾지 못하면 표적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다시 찾는 데 성공하면 다시 라곤을 시도합니다. 그동안 선도 항공기는 대기합니다. 라곤이 이루어지면 선도 항공기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사일의 중계 유도는 유인기가 아니라 로열 윙맨이 수행합니다. 공격이 실패하면 표적에 다시 라곤하고 선도 항공기는 위치를 조정해 미사일을 재발사하며 표적이 파괴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표적이 파괴되면 두 항공기는 웨이포인트에 따라 돌파 지점까지 계속 비행하며 돌파 임무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로열 윙맨이 유인 항공기와 협력 환경에서 함께 작전하는 예시입니다. 이제 군집의 가능성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전 세계 무기 엔지니어들이 각자 설계에 맞춰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해 말하자면 전 세계의 대표적인 로열 윙맨 설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잉 MQ-28 고스트베트. 고스트베트는 호주에서 설계된 기체로 미국, 폴란드, 그리고 영국 공군 모두 오랫동안 높이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보내지는 것보다 먼저 호주 공군에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설계는 매우 저렴한 옵션으로 구상되었으며 인크리먼트 1 CCA, 즉 필요하다면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CCA와 잘 어울립니다. 최소 8대의 시제품이 제작됐으며 현재도 다른 기체들이 설계 중입니다.
이 기체는 수년간 광범위하게 테스트되어 현존하는 가장 진보된 로열 윙맨 설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이 기준은 낮은 편입니다. 대부분 설계가 구상 단계에 있고 극소수만 시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스트베트는 F-35A, FA-18F-27A 그리고 KC-38 공중급유기를 호위하도록 설계된 스텔스 윙맨입니다. 마지막 아이디어는 설계자들에게 특히 흥미로운데 무인기는 자체적인 방어 수단이 없는 항공기를 호위하는데 크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스트베트는 독자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찰, 전투, 적 공격 흡수 등 모체 항공기 통제하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고스트베트 블록 1은 주간과 야간 모두에서 광범위하게 테스트되었습니다. 고스트베트는 고속 아음속 비행 시 2300마일, 3700km 넘는 항속거리를 기록해 F-35A, FA-18F 등과 함께 작전이 가능합니다. 항속거리 외에도 보잉은 고스트베트의 기동성에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유인 전투기만큼이나 기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스텔스 설계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파 흡수 소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고스트베트는 그 형태와 크기만으로도 탐지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기체 길이는 11.7m, 즉 38.5피트에 불과하며 날개 길이는 7.3m, 즉 24피트에 1인치 못 미칩니다. 비교를 위해 설계 당시 가장 스텔스성이 뛰어났던 다목적 전투기인 F-22는 두 측면 모두에서 거의 2배 크기입니다. 고스트베트에는 센서, 처리 시스템, 그리고 아직 비밀에 붙여진 AI 엔진이 탑재되어 있지만 보잉의 엔지니어들에 따르면 이 기체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이러한 센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의 유래입니다. 고스트베트는 호주에 서식하는 박쥐로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데 이는 드론 군집과 유사합니다. 대부분 박쥐가 반양 정의에만 일존하지만 고스트베트는 시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항공용으로 말하자면 고스트베트는 전반적으로 뛰어난 감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CCA 설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는 호주에서 50년 만에 개발된 첫 전투용 항공기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전적으로 투자한 결정은 지금 보면 매우 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시험 비행은 2021년에 이루어졌고 이는 즉시 미 공군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23년에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더 큰 협력을 위해 전투협력 항공기 프로젝트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앞으로 이 설계를 도입하고 싶어 할 수 있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정찰 및 감시용 CCA였지만 2024년 고스트베트가 앞으로 무장될 수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2025년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스트베트가 E-7과 FA-18F 슈퍼 호네드의 보조 윙맨으로 활동하면서 AIM-120 미사일로 시험 표적 드론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무인 항공기가 AIM-120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 사례였습니다. 이 시험은 여러 프로토타입을 통해 총 100시간이 넘는 비행 테스트를 거친 후에 이루어졌으며 고스트베트는 CCA가 이상적인 조건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륙은 발사 및 회수 담당자 감독하에 진행됐고 이후 조종은 E-7 운용자에게 넘어갔습니다. E-7은 고스트베트에게 슈퍼 호넷과 전투 대응을 이루어 비행하라고 명령했고 세 대의 항공기는 끊임없이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슈퍼 호넷은 표적 드론을 식별하고 추적했으며 드론의 위치와 궤적을 고스트베트에게 알렸습니다. E-7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고스트베트는 위치를 잡고 AIM-120을 발사해 미사일을 표적으로 유도했습니다. 표적 드론이 격추되었고 이로써 고스트베트는 가시거리 밖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해 표적을 격추한 두 번째 무인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최초로 세운 무인 전투기는 바이락타르 크지렐마입니다. 흥미롭게도 고스트베트에게 내려진 명령은 단 4가지뿐이었습니다. 이륙, 전투 공중 순찰 수행, 표적 요격, 미사일 무장 및 발사. 잠재력이 가득한 이 설계는 2028년에 호주 공군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체를 운용하는 나라가 호주만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헬캣 워리어, 인도의 캐치 워리어. 여기서 캐트는 전투 항공 협업 체계 컴뱃 에어 티밍 시스템을 의미하며 현재 힌두스탄 항공에서 개발 중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윙맨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고스트베트와 유사하게 설계되었지만 실제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 공군이 취하는 필요할 때만 잃는다는 신중한 접근 방식과 달리 CATS는 희생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이 CCA는 회수 가능한 모드 또는 회수 불가능한 모드로 운용될 예정이며 모선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모선은 제규어 SU-30TAIS 또는 현재 개발 중인 AMGA와 테드 BF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워리어는 항공모함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도가 항공모함에 크게 투자하고 있어 설계 당시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고스트베트와 유사하게 워리어의 주요 임무는 정찰, 감시, 모선을 보호하기 위한 적의 공격 흡수, 적과의 교전, 그리고 무장을 장착한 채 목표물에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인도 공군 지도부가 진지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희생 임무에서 워리어는 최대 800km까지 날아가 목표물에 충돌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명확히 말하면 해수 임무에서 워리어 사거리는 약 350km에 불과합니다. 워리어는 또한 정찰과 전자전 임무를 위해 제밍 장치 등 센서 장비를 활용하여 간접 전투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 임무에서는 워리어가 2개의 DRDO 스마트 대공 무기와 함께 가시거리바 공대공 미사일 2발 또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장착해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리어는 인도의 차세대 CATS 프로그램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CATS는 함께 운용돼 전투 항공자산들의 집합체입니다. 캐치 헌터라는 회수형 탄약 탑재 드론도 있습니다. 이 드론은 유인 항공기에서 투입되어 거의 모든 공중 발사 미사일의 사거리를 효과적으로 확장합니다. 또 다른 유사한 설계로는 캐치 알파, 즉 스웜 캐리어가 있습니다. 이 드론은 모선에서 발사된 후 60마일 범위를 커버할 수 있으며 자율적으로 표적을 식별한 뒤 자체 내장된 스위치 블레이드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캐치 워리어는 더 큰 설계 집단의 일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의 드론들은 비슷하지만 아직 각자 역할과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워리어는 원래 2025년 말에 첫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2027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워리어는 다양한 크기로도 나올 수 있는데 모형의 길이는 9m에서 3m까지 다양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인도가 자국 최초의 로열 윙맨을 도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에어버스 윙맨. 비슷한 얘기는 에어버스 윙맨에도 적용됩니다. 에어버스가 개발 중인 로열 윙맨이며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유럽 공군, 특히 독일과 스페인 공군에서 사용할 예정이며 이탈리아 공군도 또 다른 잠재적인 사용자입니다. 윙맨은 매우 큰 설계로 길이가 15.5m, 즉 50피트 10인치이고 날개 길이는 12m, 약 39피트입니다. 최첨단 센서와 스텔스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이며 완전히 인공지능에 의해 조종됩니다. 이론상으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충실한 윙맨으로 동행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유럽 전역에서 사용되는 다른 전투기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목록에는 F-35 다소 라팔, 그리고 사브 그리펜이 포함됩니다. 윙맨을 A400M 아틀라스 수송기 와 A330 MRTT 공중급유기의 호위기로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다른 일부 설계와 달리 윙맨은 완전한 자율성을 갖지 않으며 지휘 항공기가 항상 최종 의사결정 권한과 임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집니다. 이 외에는 윙맨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은 2024년에야 공개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030년대가 되어야 도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식 설계. 발키리와 고스트베트는 현실에 가장 가까운 설계입니다. 미국 기술기업 크라토스에서 개발한 이 기체는 전투 임무 중 F-22와 F-35를 호위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추가적인 보안과 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설계에는 최소 5가지 변형이 있지만 공개된 것은 3가지뿐입니다. XQ-58은 현재 시험 중이며 미 해병대에서 공식적으로 주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MQ-58B도 있는데 이는 발키리의 전자전 버전으로 주로 적의 지상 기반 대공 방어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될 예정입니다. F-35를 위해 하늘의 위협을 제거합니다. 발키리는 길이 9.1m, 즉 30피트로 고스트베트와 대략 비슷한 크기이며 날개 길이는 27피트, 즉 8.2m입니다. 내부 폭장량은 600파운드, 즉 272kg입니다. 또한 미사일을 위한 외부 날개 하드포인트 용량도 동일합니다. 발키리는 마하 1에 가까운 시속 1000km, 즉 651마일이 조금 넘는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것은 약 5600km, 즉 3500마일에 달하는 항속거리로 다른 모든 로열 윙맨 설계를 압도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발키리는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쳤으며 전투 능력과 편대 비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은 최대 전략적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같은 최대 전략적 경쟁국들보다 CCA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키리가 여기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너럴 아토믹스 XQ-67A는 전투 임무를 의도하지 않은 몇 안 되는 기체 중 하나로 또 다른 설계입니다. 이 하위 윙맨은 모선보다 훨씬 앞서 비행하며 정찰 데이터를 다시 전달할 것입니다. 무기 탑재는 아직 미확정이나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XQ-67A는 2024년 초에 첫 비행을 했으며
즉시 항공기 설계에 대한 스마트한 접근 방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셔먼 탱크가 같은 차체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변형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미 공군 연구소는 67A의 차체를 다른 로열 윙맨 기체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인식했습니다. XQ-67A는 앞서 언급한 인크리먼트 1의 일환으로 계약을 따냈으며 이 설계를 바탕으로 제너럴 아토믹스는 YFQ-42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YFQ-42 가크멀리는 같은 기체지만 F-22, F-35 계획 중인 F-47 지원을 위해 공대공 전투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참고로 F-47 관련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이 기체는 더 높은 기동성을 위해 개조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CCA이기 때문이죠. 동체가 다소 길어지고 날개가 얇아졌으며 내부 무기 창에는 AIM-120 공대공 미사일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첫 시험 비행은 2025년 여름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크멀리는 매우 비용 효율적이기 때문에 높은 경제성과 단일 임무 중심의 사고방식에 따라 수백 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달할 YFQ-44, 일명 퓨리로도 알려진 이 기체는 더욱 최신의 로열 윙맨 설계입니다. 원래는 군사훈련에서 적 항공기를 대체하는 어그레서 플랫폼으로 구상되었지만 다크멀린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퓨리는 길이 20피트, 날개 길이 17피트로 매우 작은 기체입니다. 이는 F-16의 절반 정도 크기이지만 구지까지 버틸 수 있어 어떤 로열 윙맨 설계보다도 기동성이 뛰어나며 마하 1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퓨리는 AIM-120 미사일 2발을 장착할 예정이지만 2025년 10월에 첫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양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미국의 최신 로열 윙맨 설계는 노스롭 그루먼 YFQ-48 텔런 블루 또는 간단히 텔런이라고 불리는 기체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너도나도 CCA 방위 계약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최신 설계는 2025년 12월에야 공개되었습니다. 노스롭 그루먼의 초기 CCA 인크리먼트 1 입찰은 너무 크고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공군에 의해 거절당했습니다.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텔런이 탄생했습니다. 원래 설계보다 약 1000파운드, 즉 50% 가벼워진 텔런은 2026년 여름에 첫 비행을 할 예정이며 직접 교전형 CCA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그 외의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로열 윙맨. 러시아 역시 최소 2가지 설계로 같은 유행에 동참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 그 중 하나가 수호이 S-75 호트니크 B입니다. 오호트니크는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CCA 설계 중 최대 이륙 중량이 25톤, 즉 약 55,000파운드로 가장 큽니다. 20m, 즉 65피트에 달하는 날개 길이와 SU-27에 사용되는 엔진과 매우 유사한 AL-41F 터보팬 엔진 덕분입니다. 마하 1에 가까운 속도로 약 3,000km, 즉 약 1,900마일에 달하는 인상적인 전투 반경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작업을 2,000kg 유도, 비유도 탄약 탑재 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호트니크는 SU-57의 충실한 윙맨으로 설계되었지만 지금까지 그 임무에서의 성능이 너무 형편없어서 2024년에는 SU-57이 자신의 충실한 윙맨을 직접 격추시켜야 했습니다. 시험 비행 중 오호트니크는 지상관제와 연락이 끊겨 우크라이나 영토로 직진했습니다. 통제를 되찾는 데 실패하자 SU-57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윙맨을 격추해야 했습니다. 어이없네요. 결국 오호트니크를 구동하는 AI 엔진은 아직 개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러시아제 충성스러운 윙맨 설계는 크론슈타트 그롬입니다. 러시아어로 천둥을 뜻하며 슬로바키아어, 체코어를 제외한 다른 슬라브어에서도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야, 슬로바키아어와 체코어에서는 크론이라고 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재미있는 언어적 사실이 있습니다. 천둥은 2020년에 공개되었고 SU-35와 SU-57과 함께 작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KH-38 공대지 미사일 4기와 ISD-LI-85 유도 미사일 그리고 유도 폭탄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기체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리고 이것은 다른 CCA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인데, 바로 다른 모함에서 발사된 볼리에르 공격 드론 열대를 군집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CCA 이야기에서 또 다른 드론 제어의 단계를 추가합니다. 그러면 오호트니크만큼 크거나 위압적이지는 않습니다. 크기와 무게가 거의 정확히 절반 수준이지만 지금까지는 훨씬 더 잘 개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크론슈타트 관계자들은 러시아 정부와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확인했으며 첫 시험 비행이 이미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러시아가 무기 개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비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모든 주요 군사 강국 중에서
충성스러운 윙맨 개발에 있어 가장 비밀스러운 나라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 지도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모든 주요 군대 중에서 드론 대량 생산 능력이 가장 뛰어남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설계는 단 하나뿐이며 그것이 바로 페이홍 97A입니다. 이 로열 윙맨은 제20 전투기를 동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주로 전자전과 전자적 대응 수단을 통해 적의 방공망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정찰 자산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며 최대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투 임무도 계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인 FH-97은 FH-901 채공 탄약 드론을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97A 역시 동일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FH-97, 이 지상 공격에 특화되어 있었던 반면 FH-97A는 공대공 교전을 위해 재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기체 모두 스텔스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중국의 J-20, J-35 그리고 미국의 F-35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준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두 기체 모두 마하 2.5까지 속도 낼 수 있고 전투 반경은 약 2,400km입니다. 나머지 정보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안지안, 즉 다크소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윙맨 설계는 최소 2006년부터 개발 중입니다. 이 설계는 2018년에야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그마저도 실제 항공기가 아니라 실물 크기의 시제기였습니다. 그것의 대략적인 형태와 설계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캐나드와 후테익, 단일 엔진을 가진 원불형 플랫폼이라는 것뿐입니다. 중국에 관해서는 이게 전부입니다. 2025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승리의 날 퍼레이드 리허설 중 위성 사진을 통해 5대의 다른 드론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진 한 장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로열 윙맨 역할을 위해 설계된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터키의 앙커3. 이 영상에서 언급된 모든 설계 중에서 앙커3가 가장 먼저 군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터키의 드론 개발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터키는 세계 최고 군사용 드론 생산국 중 하나로 10년 넘게 드론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래서 TAI 앙커3가 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충성스러운 윙맨 설계는 2023년 말에 첫 비행을 했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실사격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테스트가 있은 지 한 달 만에 순항미사일로 무장한 앙커 3호가 충성스러운 윙맨으로서 다른 항공기에 의해 조종된 최초의 드론이 되었습니다. 이 테스트는 고스트 배치 테스트, 약 1년 전 진행됐으며 결과도 거의 같았습니다. 2025년 초 한 대의 시제품이 공대지와 공대공 능력을 모두 보여주는 성공적인 폭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앙커 3는 고스트 배치와 함께 가장 잘 개발된 충성스러운 윙맨일 것입니다. 이 기체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매우 작고 최대 10시간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고고도 비행 능력 덕분에 장거리 임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앙커 3의 전투 범위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은데 약 750에서 1075도 킬로미터, 즉 466에서 668마일로 추정되며 이 범위 내에서 마하 0.7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의 채공 시간, 다양한 무장, 그리고 지금까지 유인기와 편대 비행을 이미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점은 여전히 매우 인상적인 로열 윙맨 설계임을 보여줍니다. 이 기체는 모선 시야 밖에서도 작전이 가능하고 필요시 완전 자율 운용도 가능합니다. 이는 일부 다른 설계에선 불가능합니다.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앙커 3는 본격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안에 첫 몇 대가 실전에 투입되고 2028년까지 더 많은 기체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설계 중 가장 빠르게 실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베이라크타르 키잘리마도 있습니다. 이 드론은 터키 최초의 항공모함인 TCG 아나돌루에 탑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무인기입니다. 비록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키잘리마오 역시 로열 윙맨 역할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터키 F-16C와 편대 비행을 하며 그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무장 탑재란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CCA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은 물론 12가지 종류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공 시간은 3시간 남짓으로 앵커 3에 비해 크게 뒤처집니다. 티조마스의 첫 소규모 기단은 2026년 인도되지만 곧바로 로열 윙맨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이들은 원래 F-35 라이트닝 2를 보관하기 위해 마련된 아나돌루의 빈 경납고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터키는 F-35를 구매했지만 러시아로부터 S-400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인도를 막았습니다. 카잘마의 주요 목적은 항공모함에 생긴 F-35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10년 안에 로열 윙맨의 첫 실제 시연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며 앙커 3나 고스트 배트와 같은 가장 진보된 설계의 경우 실제 전투 배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대가 개발 중인 CCA는 2040년경에 하늘을 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항공기와 함께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20년 이채 안 되어 우리는 무인 항공기가 지원하는 새로운 전투기를 보게 될 것이고 어쩌면 무인기 군집 전체가 운영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중전 전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